네,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그 한여름에 옛날에도 더웠잖아요. 근데 4층에 연구실 윤견수 교수는 그때 조교하고 있을 때니까 이렇게 만나러 쑥 올라가 보면은 윤견수 교수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교수님 항상 거기서 자리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하시는 폼이 항상 똑같아요. 오른쪽 다리를 그 서랍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항상 똑같은 자세로.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도 그 학생 의자 앉고 앉아 계셨었나요? 네, 학생 의자, 딱딱한 의자. 딱딱한 의자. 딱딱한 의자. 그래서 조교도 딱딱한 의자에 앉았지 뭐. 나는 이제 그때 선생님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조교는 항상 저 문가에 두잖아요. 조교 책상 항상 출입문 열자마자 거기 붙어 있는데 선생님이 조교 책상 갖다 선생님 책상 바로 옆에 놓으셨어요. 선생님은 여기 앉으시고 조교인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조교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동료 연구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커달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배우는 학생들도 교수님을 보고 따라서 공부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심없이 교수님만 바라봐도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셨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항상 웃으시는데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한 분. 그 이유가 뭐냐? 한결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읽고 가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고려대학교 이존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 행정학의 어떤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는 딜레마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게 되셨고 또 그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그 딜레마라는 것이 이도저도 못하는 양자택일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이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그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그게 아마 두 가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화 다음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혼란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쪽 사람이 이거 요구하고 저쪽 사람 저거 요구하고 정책이라는 건 항상 이 두 요구가 부딪혀 갖고 그 중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갖고 왔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도저도 못하는 선택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게 딜레마가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그렇다면 그런 정책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제가 조직론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우연히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패러독시컬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하더라. 그러고 굉장히 그 창조적이고 상충적인 게 부딪히는 게 정책인데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할 거다 하는 식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옆방에 안무석 교수라고 계셨는데 뭐 그 양반이 굉장히 많은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하고 항상 잡담을 많이 하는데 그 양반이 마침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장 얘기하는 게 정책이라는 건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아주 부딪힐 때는 딜레마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럴 때 그거를 얘기하는 이론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딜레마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8명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저하고 아까 안문석 교수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시작해갖고 처음으로 90년 6월에 양평에서 1박 2일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런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계속되면서 91년에 첫 번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7, 8번을 계속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게 딜레마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게 발전된 거고 91년에 한국행정학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 이론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두 개 대안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힌 상황에서 결과 가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택해도 이 사람이 반발을 하고 이걸 택해도 이 사람이 반발하고 근데 또 선택은 해야 되고 근데 단순하게 부딪히는 거라면 갈등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딜레마가 되는 거고 딜레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렇다면 딜레마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딜레마 이론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정교화가 되는 거는 그 소영진 교수라고 지금 대구대학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딜레마에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조건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일어나는 사회적 조건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마 자리를 잡게 되면서 우리가 딜레마 이론이 출발이 되는 거죠. 처음에 딜레마 연구 시작된 지 이제 30년이 네, 됐습니다. 네, 네. 초창기 때 어떤 이론 났고 30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이론적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발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나오게 하더라. 또는 공공성도 저해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났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들 정책이 일관적이랑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그 비일관성 같은 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응들이 나오는데 뭐 형식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딜레마 대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까지 이론들은 정보의 조건 속에서 뭐를 선택할 건가 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한 이론들은 있었는데 가치라는 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정책 이론들이 지배적이었다면은 우리 쪽에서 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선택의 어려움 자체. 그랬을 때 무슨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마 중심이 된 거라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걸 통해 갖고 결국은 대응 행동을 하다가 행동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은 안 나타나게 할 건가 또는 약하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딜레마를 예방하는 제도적인 장치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쭉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딜레마도 하나의 이론이고 네네. 행정학이나 정책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론 같은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딜레마 이론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딜레마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딜레마를 생각 안 하는 사람 여기 이제 딜레마 리더십 딜레마라고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딜레마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은 아마 사회 통합이라든가 뭐 사회 통합은 조금 어렵겠지만 하여튼 양자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걸 뭐 통합이란 말로 표현하는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딜레마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전혀 없었던 선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한 그런 거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없던 이론을 해갖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을 상당히 많이 보게 만들어주더라 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처방적인 요소도 다 가지고 있죠. 딜레마 하면은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종범 교수님께서는 딜레마라는 컨셉을 행정하고 정책에 적용을 해서 정책의 그 난맥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행정과 정책에서의
딜레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사례를 들어서 조금 쉽게 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타다 사례라는 거 있죠. 이제 그 경우에는 결국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하나는 택시 운송조합들이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하는 타다라는 그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을 들어준 게 운송 사업이라는 걸로 해갖고 타다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렸고 이제 그런 식의 부딪힘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얼마 전에 연방법원에서 판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포모티브 액션이라고 그래갖고 그 흑인이 차별받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을 해줬는데 차별 대우를 갖다가 조금 더 보상을 해준 거죠. 예를 들면 대학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든가 또는 대학 들어갈 때 더 우대를 해준다든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딪힌 게 뭔가 하면은 백인이라든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특혜를 주냐 우리한테는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부딪히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비일비재한 게 결국 정책의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거기에 행위 집단 오고 그다음에 대안 오고 가치 오고 이런 것들이 같이 부딪히는 게 결국은 정책의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조금 전달이 안 될까요? 정책의 딜레마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책의 본질로서의 딜레마를 연구를 하셨을 때 이 정책에 그리고 또 행정학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딜레마 연구가 그런 점을 좀 한번 말씀. 예, 그거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민주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반쪽 정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모든 가치 아주 중요한 결정과 관련되는 거, 가치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뭐를 할 건가 하는 거에 치중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이 가치 문제까지 얘기해야 되고 그 충돌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기존의 정책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보의 조건 속에서 가능한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대응하는 행태라든가 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니까 정보라든가 정보의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정책 이론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그거보다는 정보 조건하고 상관없이 선택의 어려움, 아까 얘기했던 둘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정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랬을 때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할 건가 하는 걸 보는 거죠. 분석적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택의 어려운 경우, 그 경우는 정답이 없고 대응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에서 이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하는 쪽에 우리가 뭐 많은 걸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선생님 그러면 딜레마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과 관료제도 그렇고 이 딜레마 이론도 그렇고 그 한국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였냐 하는 거로 그러니까 토착화를 얘기할 때는 외국 이론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쪽을 강조했다면은 이 두 이론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걸 갖다가 찾다 보니까 하나는 관료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쪽에 얘기를 하고 한번 그걸 개발해 보자는 게 국민과 정부 관료제의 얘기였었다면은 그러니까 딜레마 이론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그 민주화되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상충되는 그런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냐 하는 걸로 우리가 했던 게 결국 딜레마 이론이고 그래서 그거는 둘 다 보편성을 가지는 그런 이론 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3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보편성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비교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 쪽에 상당히 치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증하는 쪽에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이론이 아마 한 단계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 이론을 이정근 교수님께서 이제 주도해 나가시고 그러시면서
정책의 딜레마, 행정의 딜레마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상당히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인 의미 이외에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또 극복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처방적인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 연구를 통해서 도달하신 결론, 네.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 사회적 조건이라고 그러고, 그런 조건 속에서 결국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하나는 대응 형태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그 올리는 거하고 관련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올리는 쪽하고 올리지 말라는 쪽하고 부딪힐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갖고 뭔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올리지 않는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할 거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거를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몇 년 후로 연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는 거죠. 그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건 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정책의 비일관성이라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한 번은 이쪽에 손을 들어줬다가 다음번엔 반대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양쪽 손을 다 들어주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참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간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도적인 예방 장치로서 위원회 제도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우리 딜레마 연구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행정쇄신위원회라고 아마 김영삼 정부 때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행정쇄신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이해 충돌이 들어와 갖고 그걸 조정해 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조정을 하면은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손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그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 조건들이라는 게 뭐냐면 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신뢰성이 들어가면은 그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헌재에서 하는 판단 보면 전부 그런 판단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그렇고, 물론 의회에서 입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 뭔가 하면 거기에 신뢰를 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 따라가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을 높이는 거.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지만 불만족스럽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제도적 장치들.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연구의 한 큰 영역으로 나중에 확대가 되는 거죠. 딜레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고 딜레마의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딜레마 연구가 학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 실천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항상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자로서 그 꿈이기도 한데요. 이론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꿈. 근데 저도 이론을 한번 제시했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해서 사장된 이론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딜레마 이론을 이제 처음 제시하시고 또 30년 동안 정말 그 이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매우 뿌듯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학자로서 또 한편에서는 이론을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욕심도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상충적인 리더십과 관련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발전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갖고 딜레마 리더십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발전됐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딜레마를 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무시된 딜레마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무시된 딜레마라는 게 갖고 있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아마 반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걸 갖다가 가능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김태형 교수도 무시된 딜레마로 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복합도시에 관련되는 것도 예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적 비용이 그 엄청난 공공성을 갖다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무시된 딜레마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크게 연구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상태고 조금 더 거기서 확장해 나가면 여기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시된 딜레마를 갖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은 후진국들 중에서도 전부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데 거기서도 무시된 딜레마랑 똑같이 씁니다. 근데 무시된 딜레마의 그 상태에서 하나는 성공을 하고 하나는 실패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무시된 딜레마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반응 문제 같은 것도 아마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선진 사회라고 하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갖고 그 차별을 갖다가 개선 못하는 게 있는데 뭐 non decision issue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리고 뭐 사회 편견의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거기도 따지고 보면 무시된 딜레마 형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딜레마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론마다 다 이제 어떤 이론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유행이 확산되다가 생명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뭐 코주의 거래 비용 같은 거는 한 60, 70년 지나서야 어떤 인정을 받기도 하고 예, 딜레마 이론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딜레마 이론이 어떻게 되실 건지 혹시 기대를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른 이론하고 연결도 많이 되고 실제로 아직까지 그 연결도 조금 미흡한 상태예요. 물론 여기 김태형 교수가 제도 이론하고 연결하겠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론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젠가는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이 딜레마 이론이라는 게. 딜레마 연구 외에도 또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로 이제 국민과 정부 관료제를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조교를 1986년 제 석사 3학기 때 처음 방에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때 국민과 정부 관료제 마지막 교정을 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정 작업을 마지막 2달 동안 참여하면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이 책에 활자화되는 어떤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국민과 정부 관료제를 준비하시면서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아까 딜레마는 상당히 반대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상황까지 조금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방되고 6.25 걷고 그러면서 자유당 정부의 마지막 그 선거전 때 그때 민주당이 내세운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하여튼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해갖고 자유당이 물러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게 또 갈라지고 하면서 아주 엄청난 혼란이 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떻게 하든지 경제 개혁을 하자. 경제 성장을 하자 하는 쪽에 이제 치중을 했었고 뭐 안보라는 걸 갖다 앞에 딱 내세워 갖고 반대하는 세력은 그냥 다 없애면서 민주화라는 건 뒤로 밀려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해보자는 쪽으로 갔고 그 경제 성장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거기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회의 변혁을 유도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 정부 역할에 결국 핵심이 되는 게 정부 관료제다 보니까 그 관료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게 가장 관심의 분야죠.
예를 들면 효율적이라는 게 뭐 부정부패도 없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관리 기법들도 아주 효율적인 걸 써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후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한국적인 조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뭐 토착화다, 무슨 한국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나온 게 이제 관료제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개념을 쓰게 됩니다. 정부하고 국민 간의 거리감이라는 불신 문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뢰를 해야지 일도 잘 이루어질 텐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비리와 관련되는, 부정부패와 관련되는 문제. 그게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연계와 관련돼 갖고 나타나는 비리가 상당히 커요. 물론 뭐 시장 부패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연계라는 걸 가지고 한번 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식주의라고 그래 갖고 외국에서는 잘 작동되던 것들이 우리나라는 작동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로서는 설정을 해놨는데, 방법도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규정하고 행동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 그걸 이제 형식주의라는 말을 표현했고, 그것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이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고도 기술이 있고 낮은 기술이 있다면은 이 둘이 합쳐갖고 결국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기술에 자꾸 적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낮은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관련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비교행정, 발전행정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 갖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뭔가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또는 차이가 나는 게 뭘까 하는 것 중에 찾아본 게 결국은 뭔가 하면 상벌제도예요. 결국 제도 속에 어떤 행동에 대한 상하고 벌이 들어갈 거고, 그게 사람들은 반응할 거다. 결국 외제적 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벌이죠. 외제적 보상이라는 게 사람의 행동을 갖다 결정할 거다.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 행동이 있는데, 그런 역할 행동하고 소위 그러니까 사적으로 주어지는 역할 행동하고 이 둘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주어진 역할대로 할 때 상벌하고 여기에 주어지는 상벌하고 둘을 비교해 갖고 나한테 유리한 상벌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상벌 체계하고 소위 얘기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형식주의, 기술 부적합성, 그다음에 개인적 연계 관련된 부정부패, 요거가 관련돼서 어떤 식의 상벌이 주어지느냐 하는 그 상벌 체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다 하는 쪽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적 연계라는 그 사적 관계, 그거 관계에서 부정부패 형태라는 게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라든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가 됐던 게 토지공사 생각나시죠? 거기서 보면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부정부패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업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직 관료들을 갖다가 많이 채용을 하죠. 근데 그 채용하는 이유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적인 연결을 갖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부정부패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벌이라는 그런 제도가 왜 그게 유리한 거냐 하는 걸 분석하고 그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국민과 정부 간의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걸로 이제 또 분석을 했고, 이제 그 외 요소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서 주장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런 그 상벌 제도라는 게 결국은 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벌이 주어져 있는 걸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는 게 책이 나온 시기가 86년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 당시에는 통제가 강해지지 않으면은 사실 유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로 가는 건 뭐 거의 당연시 되는 거고, 그래서 민주화로 간다면 이게 결국 상벌 체제가 좀 개선될 거다. 그럼 잘 갈 거다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주제에서 사실은 그 주제로 사실 넘어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요 국민과 관료제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이론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아주 쉽게 정부 관료제 역량이나 문제 해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네. 앞에 국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이라는 게 결국은 반쪽 민주주의라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국민은 어떻게든지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으로서 국민, 그러니까 일종의 목민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하여튼 국민이 배부르고 좋으면 좋으니까 하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쪽에 강조했었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럼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쪽의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넘어가 갖고 그 민주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좋은 사회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나 여하튼 혼란이 적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 중에 찾은 게 아마 딜레마 이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생님이 쓰셨던 옛날 책 중에서 만약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네네. 훨씬 더 그 정부와 그다음 국민 간의 거리감 줄어들 것이다. 네.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극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